조국 여신당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대표가 되셔서 처음 오셨어요. 맞습니다. 처음 오셨기 예, 때문에 예, 예. 새해도 맞았고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조국입니다. 제가 전당대회 통해서 복귀한 후에 이 스튜디오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참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여러 가지 그 개인적 사정 또 저희 당의 사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오도록 할 것이고요. 새해에는 내란 관련해서 윤석열 일당 등이 유죄 판결을 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뒤 내란 뒤 그다음에 이제 계엄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고민들 같이 해서 좋은 나라 만드는데 머리를 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많이 반가워해주고 계신데요. 자, 이제 대표가 되신 지 한 달이 아직 아니요, 한 달 두 달- 지났습니다. 아, 벌써 지났군요.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그렇습니다. 가네요. 예. 한 달 넘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예. 그 대표가 되자마자 당장 해야 될 게 한편으로는 당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지방선거 준비도 있고 그래서 뭐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스케줄 소화하시느라고 예, 예. 또 이제 지역 일정도 많으셔가지고 예, 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인데 오마이TV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 좀 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또 소망도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현안 얘기부터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예.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 구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고 또 예측도 하고 계신데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선택지가 두 개 같아요. 어떤 판단을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사형 또는 무기 둘밖에 없는데 과거 전두환과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전두환 같은 경우는 성공한 내란이었고 윤석열 경우는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내란이었다. 요 차이가 있고 네. 전두환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을 살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시민들의 이 노력으로 격퇴되어서 사람이 살상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거 차이를 고려하면 무기를 구형할 것 같고 정반대로 근데 이 사람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네. 전두환은 대통령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라면 윤석열은 헌법소의 가장 중대한 책임을 진 현직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전두환보다 더 비난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사형을 구형한다라고 구형할 것 같고 그래서 특검팀 내에서 아마 어제 그저께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뭐 사형 무기 어떤 구형을 하든 간에 예. 중형 선고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좀 올 밤 정도 저녁 이르면 오후 늦으면 저녁 정도 구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뭐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구형 이후에 선고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지기현 이제 재판부의 재판하는 과정 우리가 생중계 아니면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쭉 봐왔는데 뭐 그야말로 뭐 이 예능 프로 MC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기현 판사의 모습을 보고 많이들 분노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들 이제 지기현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다들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라를 뒤엎고 네. 그 헌정을 물러나게 한 사람에 대한 재판인데 이게 그냥 뭐 가족 오락관 진행하는 듯한 느낌. 본인도 그냥 그렇게 웃기도 하고 뭐 농담 같은 것도 하고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아무리 본인이 이제 이걸 분위기를 부드럽게 푼다고 하더라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모두 실망이고 게다가 그 이전에 이 사건 막기 이전에 본인이 전례 없던 네. 그 구속일자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줬잖아요. 이 두 개가 결합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근데 선고에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중형 선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기현 판사라도 네, 지기현 수밖에 없다. 이제 재판장도 혼자 예. 하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 좌배석 우배석이 있고요. 또 그 이전에 재판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하지만 경망했지 않습니까? 경망했다 하더라도 이게 워낙 죄질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또 감경 사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법원의 양형 기준표 등을 생각했을 때 네. 지기현 부장 판사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그 선고를 하는 그런 판결문을 쓰는 것은 아주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매우 어렵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속보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윤석열 쪽 변호인 최종 변론 이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범죄의 출발점으로 설정한 것부터가 법리적 오류다.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검사의 상상력에 의해서 내란으로 둔갑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요. 그게 그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은 맞죠. 계엄은. 근데 계엄 선포권에 요건이 있거든요. 요건이 있죠. 요건을 하나도 맞추지 않았다라는 점을 딱 외면하고 헌법상 권한이다. 근데 헌법상 권한이라 하더라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네. 당시에 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사변이 일어났습니까? 평온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떠든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제 속보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2차 종합 특검, 통일개혁 특검 법사위 상정 처리가 되면서 오는 15일 본회의까지 통과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2차 종합 특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로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1차 그 내란 특검 특히 세 가지 특검이죠. 세 가지 특검 다 종결됐는데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종합 특검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저희도 그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또 통일교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가고 있는데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돼야 되고 그리고 법안 통과 뒤에도 실제 바로 특검이 발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검 임명해야 되죠. 그렇죠. 특검보 임명해야 되죠. 수사관 파견 받아야 되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그 전이라도 수사의 흐름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빨리 발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마침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개적으로 통일교 관련해서 검경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만들으라고 했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흐름을 이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흐름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또 판단하시는 거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니 통일교 의혹이 불거졌는데 통일교 특검을 해야지 왜 거기다가 신천지를 끼워 넣느냐 물타기다라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통일교 의혹이 났기 때문에 이제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걸 동의한다면 신천지도 의혹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걸 보니까 네. 신천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캥기는 게 분명히 있구나를 저는 뭐 반증이라고 보고요. 캥긴다. 전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예. 저는 신천지를 넣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일교건 신천지건 또는 어느 종교든 간에 이런 정당에 개입하고 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사이비성이 강한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그런 종교 단체 아닙니까? 네. 이들이 공당의 질서에 개입해서 후보 문제, 그 공당의 후보 문제나 또는 당내 여러 의사결정 구조에 관여한다 자체가 잘못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신천지를 빼는 그 목소리 자체가 캥기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보시는 건데, 근데 우원식 의장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특검법 이거 여야 합의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우선 내놓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우원식 의장을 설득해서 민주당 포함한 이 진보 야당 단독으로 표결 가야 된다 이렇게 대표님 보십니까? 의장께서는 당연히 여야 합의하라 그렇게 요구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네.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합의를 진행하는데 끝까지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천지를 포함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로 의견이 갈려서 합의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투표해야죠. 그래요. 이걸 언제까지 합의를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 문제, 검찰 개혁도 일단은 검찰청이 해체가 되는 그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해체가 되는 것이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검찰 개혁 끝났구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나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검찰 개혁을 3월까지 정비해야 된다라는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월. 네. 갑자기 누구십니까? 갑자기 이거? 누구신지. 예, 안민석 의원이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요. 안민석 의원님, 깜짝 등장했습니다. 예, 예.
검찰개혁 관련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관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문제는 이제 그 디테일이 문제인데 지금 보게 되면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 네. 수사절차법, 형소법 관련 개정해서 총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80개 정도 법률 그리고 하위 법령해서 한 900개 정도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그 수사기소 분리가 확정되었다는 것 말고 이런 수백 개의 법령을 정비해가는 과정에서 잘못하게 되면 검찰의 권력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만족할 때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시작이다. 특히 이제 검찰의 그 직접적 그 보안 수사권 이 문제를 수사권. 정리를 잘 하지 않게 되면 네.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꾸준히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한동훈, 윤석열 그 정권을 보게 되면 그때도 법안을 잘 만들었는데 그 등에 모든 게 다 들어가게 해석을 하고 시행령으로 다 이제 바꿔내면서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걸 어떻게 막아낼까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실제 조치. 그 지난 정부 초에도 말씀하셨듯이 등자 하나 때문에 네. 모두 엎어졌던 것처럼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하위 법령 만들 때 아주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가 되어서 공소청이 따로 만들어지는 건 이제 불가피한 거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공소청에 속하는 검사가 어느 권한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공소청 산하에 지금은 검찰청이죠. 네. 그 하나에 수천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검사 말고도 검찰 수사관들은 공소기관이 아니에요. 그 수천 명의 검찰 수사관을 여전히 갖고 싶어 해요. 네. 그래야 조직도 유지되고 인력도 유지되기 때문에. 근데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관찰하게 되면 그 검찰 수사관들을 중수청이나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현재 검찰청 조직원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네. 아주 이걸 그대로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주의하면서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 1차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루어진 성과가 많은 분들이 잊혀 있습니다만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소 분리를 한다 그러면서 분리하는 대신에 검사의 수사 지휘권, 수사권은 없애되 네. 지휘권은 부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두 번째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게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전권 송치주의를 폐지했습니다. 즉 그게 뭐냐면 예. 그 이전에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했으면 모든 서류를 모두 검찰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숙제 검사 맞듯이 숙제 검사를 하듯이 다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걸 끊고 전권 송치주의를 폐지하고 종결권을 경찰에 주고 근데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검찰이 점검하는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네. 최근에 갑자기 또 검찰에서 수사 기소 분리는 하되 서류 다 넘겨라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너무 전문가적인 얘기인데 일반 국민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현재 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 기소 분리는 끝난 건 알고 있지만 그 대신 수사지휘권 주세요. 정권 송치주의 부활해 주세요. 네. 그리고 보충 수사권도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전문적인 얘기긴 하나 네.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런 세밀한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또 오남용하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이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1년간 이제 공소청이 발족할 1년간 요 디테일을 가지고 꼼꼼히 싸우고 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 조국혁신당에서 이 특히 조국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다른 여러 가지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 개혁도 끝났다라고 또 방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 네. 디테일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고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렇습니다. 기회. 그 입장에서 함께 해주실 거라 생각이 지금 듭니다. 사실 네.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행정 권력은 그 민주정부가 잡았지만 네. 국회 권력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그 압도적 의석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때 바른미래당 등 유승민 당시 이제 의원이 속해 있었는데 그쪽에 합의를 보수, 예. 얻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개혁 법안을 완화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정부가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 모두를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루었던 1차 검찰개혁을 개성하면서 못했던 것들을 완결해야 된다. 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8년에 혹시 의회 권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번에 빨리 해야 된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검찰 조작 기소 뭐 의혹, 그다음에 뭐 진술셈이나 연어 술 파티 이런 것들이 법무부 감찰이나 아니면 자체적인 수사를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쥐락펴락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시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만은 죽이기를 위해서 조작 수사, 표적 수사를 다 한 게 확인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이런 그 표적 수사, 편파 수사, 조작 수사의 최고의 희생자 아닙니까? 예. 그것들이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선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권 교체되고 나니까 하나씩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했던 검찰이 자기들에게 수사 지휘권을 달라, 뭐 직접적 수사권을 또 남겨달라 하는 것은 후한무치한 일이죠. 후한무치한 일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검찰 개혁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뭐 여러 이제 중앙 행정 권력, 의회 권력 말씀하셨지만 또 올해 6월에는 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진행되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계속해서 전국을 돌면서 이 행보를 통해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는 대구에 가셨더라고요. 예. 대구 최고위 개최를 하셨고 대구라고 하니까 또 공교롭게도 저희 인터뷰 전에 딱 어떻게 보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예. 대구에 다녀오셔가지고 다녀오신 소감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한데 일단은 이 TK 지역은 국민의힘을 또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구가 정말 좋아졌느냐 이렇게 또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보니까 대구 경제가 파탄지경이다 이런 예. 얘기가 들려요. 그 언론에서 이제 전하 조국혁신당이 호남만 신경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제가 사실 사면 복권되고 난 뒤에 맨 처음에 방문한 곳이 포항, 구미, 대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대구를 갔는데 네. 대구는 국민의힘이 뭐 수십 년간 일당 독점을 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고, 근데 제가 가서 이제 대구 시민들, 대구 언론들과 인터뷰를 해서 강조했던 게 네. 지난해 대구 지역의 1인당 GRDP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지역 내 총생산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꼴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구 대구가. 시민들이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으로 수십 년간 다 뽑아줬는데 대구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예요. 이걸 제가 계속 강조를 했고 그 1위인 울산에는 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전국 평균보다 아래입니다. 즉 제가 대구 시민들에게 뭐 정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국민의힘을 짝사랑하고 몰아줬는데 결과가 뭐냐? 이게 왜 말이 됩니까? 그 35년, 33년 이 정도간 이런 식으로 몰아줬는데 꼴찌인 것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다. 네. 이제 지방 권력을 국민의힘으로부터 바꿔야 되고 또 국민의힘의 그 지방 권력자들이 다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했다. 네. 이게 보수의 수치다. 정치적으로는 이 보수의 수치고 경제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바꿉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하나 더 추가하면 대구 같은 경우 그 매년 대구의 청년들이 1만 명씩 대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가 보수의 아성이다, 국민의힘이 아성이다 하는데 실제 대구를 발전을 위해서 해놓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걸 이제 강조하려고 대구를 갔고 앞으로도 대구 경북 지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방문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험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네네. 지역인데 저도 이제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이 경제가 이렇게 대구가 또 어렵다는 게 청년들도 떠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고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런 말씀 과연 정치가 제대로 일을 했느냐 이건 이제 물을 수 있는 거고 또 행정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이거 물을 수 있는 결과네요. 그렇죠. 대구 의회 그리고 대구 의회와 시의회와 대구 뭐 시장 같은 예. 거 다
대구시가 한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견제도 하지 않고 대구시가 잘못했더라도 비판도 하지 않고 네. 그냥 짬짬이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그 사람들이 대구 시의원들이 또는 대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구 시민들을 뭐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니까 대구시가 실제 추락하더라도 다음에 또 뽑아주니까 계속 그런 행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구에 가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가겠습니다만은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대구 경북의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진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진정성을 또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뭐 이번 달에는 뭐 또 부산도 가시고 또 여러 이제 지역을 또 다 예, 예. 다니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부산 부울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부산, 예. 다음 달 또는 이번 달에 경남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대구 경북보다는 좀 심하지 않지만 통상 말하는 험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거기도 포기하지 않고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할 것이고 네. 조국혁신당의 이제 풀뿌리 조직을 만든다는 차원 외에도 이제 판을 한번 바꿔야겠다. 넓은 의미에서 영남 지역에 국민의힘이 이제 우세한 정당인데 이제 민주당과 연대하고 또 그쪽 네.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해서 음. 국민의힘의 그 지배 영역을 깨는 그런 네. 지배 구도를 깨는 이런 활동을 계속 벌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남 험지에서는 민주당과 또 시민사회와 함께 손을 잡고 지방선거 임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호남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 이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호남은 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그 지방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호남 지역이 오랫동안 민주화의 아성이었고 심장이었죠. 한국 민주주의 심장이었기 때문에 호남 시민분들이 국민의힘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호남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남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극우 심판을 해야 되고 내란 심판을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영남에는 작용을 하는데 호남에서는 당연히 작용을 안 해요. 그런 일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근데 남아있는 문제는 호남이 이제 민주주의의 아성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견인차역을 했긴 했지만 거기도 민주당이 오랫동안 또 일당 독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남과는 다른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지 않고 있지만 또 내란 세력이 재집권을 할 가능성은 0이지만 네. 그 내에서 공천 문제 이런 또 지역 부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의원을 둘러싸고 뭐 1억을 줬다 만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른 차원에서 또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해 왔거든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남 정치가 투명화되고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들어가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많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전남 담양에서 조국혁신당 후보인 정철원 군수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유일하게 조국혁신당이 담양 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담양 군수를 맡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남 전체에서 수혜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담양이 전남 전체에서 2위인가 3위인가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네. 전남에서 삶의 질 1위로 담양이 1위를 그래요? 차지했습니다. 그 말은 정철원 군수나 조국혁신당이 뭐 윤석열, 김건희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근데 정철원 군수가 그 당선되었는데 삶의 질이 1위가 됐단 말입니다. 그거 담양 국민들에게 나쁜 일이 전혀 아니죠. 이런 식의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게 호남 전체의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역에서는 이게 조국혁신당이 왜 이 호남에서만 경쟁하려고 그러냐, 이게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네. 여기 와서 호남에서 또 이렇게 후보를 내고 당선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프레임이고요. 저희가 후보를 호남에만 내겠습니까? 아니죠. 경북에도 내고요, 경남에도 내고 부산에도 다 냅니다. 다 내는데 이제 호남에서 경쟁이 더 치열하다 이러다 보니까 왜 호남에만 내느냐라는 잘못된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호남에도 내고 영남에도 내고
서울에도 내죠. 저희가 기초의원 후보들을 많이 냅니다. 다 네. 낸다. 근데 호남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민주당이 오랫동안 거의 다 그 기초의원들을 다 당선 출마를 시키면 당선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몫이 좀 줄어들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질문을 하시면 지난 4월 10일 총선에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조국혁신당이 12석 차지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도 차지했고 그 대신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 때문에 의석수가 좀 줄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이 12명 된 게 나라 전체 뭐 부작용을나 나쁜 일을 겪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정철웅 군수 케이스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번 지방선거 이제 목표랄까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는 큰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전 나라 전체로 봐서는 극우, 내란, 친윤 세력을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법적 심판은 이제 특검 또는 검찰,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네. 이제 맡겨두면 되죠. 물론 저희는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지만 기본 주체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근데 정치적 심판이 남았습니다. 나라 전체에서 극우 세력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까지 국민의힘이 당선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죠.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지방선거란 게 중앙 그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돈봉투 사건 같은 것처럼 이런 것들을 지역 부패를 없애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부패를 없애고 활성화하고 경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또 지역에 도움이 되죠.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목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의 이제 목표도 목표지만 조국 대표, 우리 대표님의 지방선거에서의 행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올 것이냐, 재보궐선거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여러 가지 관측과 또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의 그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는 많은 언론에서 저 개인만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당적 차원에서 목표는 저희가 국회의원 12만 있고 그리고 한 명의 기초단체장만 있는데 지역 조직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의원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게 호남이든 영남이든 기초의원을 많이 배출해서 풀뿌리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당으로서는 가장 큰 목표고 그 속에서 저도 당연히 선거에 나가야 될 건데 근데 기초의원 후보 등록 예정일은 마감일은 뭐 2월 정도 되는 예비 후보는 2월인 것 같고 또 공직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3월에 그만둬야 되고 국회의원분들은 뭐 5월인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윤곽들이 잡히고 나면 한 뭐 3월 정도에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초의원 후보들 또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자리도 뭐 한 4월 정도는 대부분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정리되면 가장 마지막에 제가 어디로 갈 건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뭐 어디든 열려 있고 제가 뭐 부산에 가면 부산시장 출마하라 그러고 또 어딜 가면 또 어디 출마하라 그러시고 그래서 참 제가 손오공도 아니고 마음이 참 조국이 여러 명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한 군데밖에 갈 수 없어서 맨 마지막에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럼 판단하실 때 민주당과의 어떤 뭐 소통이나 교감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런 테이블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서로 아까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 1대1 후보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반드시 교체해야 되거든요. 부산시장도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광주나 뭐 전주 같은 경우 걱정하지 않죠. 또 경기는 수성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러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 테이블을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협의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조국 거기에 따라서 그 협의에 따라 가지고 우리 대표님의 거취도 정해질 테니. 네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좀 필요해 보인다. 네네. 이제 시작이기 이제 때문에 시작이다. 각 당이 후보를 내고 저 전략을 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봄이 되면 서로 협의 테이블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저 거취도 그 즈음에 결정해야 되니까 봄이 되면 서로 자연스럽게 논의도 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이런 절차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좀 목표 등에서 언급을 하셨지만은 국민의힘 제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 지금 내란 정도가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이 제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계엄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더 중도층이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윤석열이 했던 개사과 그 버전이라고 보고요. 그 사과는 했지만 윤석열과 절연은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게 큰 차이로 봅니다. 저는 개사과를 또 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보시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수단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사과가 아니죠. 그 표현도 사과의 표현이 아니었고 특히 말보다 저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 개사과 이후에 국민의힘이 결정했던 인사를 보면 극우 유튜버 게다가 친윤 유튜버 중에 핵심인 고성국을 네. 영입을 합니다. 당 입당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의 김건희 팬클럽 정도 회장 같은 사람이 윤리위원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네. 표명했다고 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은 이제 극우 정당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자멸의 길이라고 보고 그럼 이제 온건한 보수, 합리적 보수가 비지 않습니까? 그걸 민주당이 또 이재명 정부가 그 합리적 보수, 온건한 보수를 빨리 이제 포용하는 그런 네.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국신당은 그러면 왼쪽이 빌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왼쪽 운동장을 저희가 뛰면서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오른쪽, 온건 보수를 다 차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 코스피 우리가 4천 얘기합니다만 그 4천에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영역을 그 그늘을 살피고 네. 불평등 문제를 살피고 이런 역할을 조국신당이 해야겠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2인 삼각 경기처럼 함께 예. 가면서 비어 있는 또 소외되는 그런 곳들을 잘 챙겨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사실 이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라고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시작을 해서 돌풍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정권 교체도 이뤄내셨고 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어떤 개혁 과제에 있어서 쇄빙선 역할 또 뭐 그런 말씀도 하시대요. 레드팀 역할, 민주당 정권을 향한 레드팀 역할 이런 것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계속 가지고 계신 거죠. 또 쇄빙선 역할은 포기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조국신당 창당 후 1막 때는 네. 윤석열 탄핵, 검찰 독재, 뭐 조기종식이라는 쇄빙선 역할을 했고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2막입니다. 윤김은 감옥 갔고 검찰은 쪼개지죠. 아하. 그럼 저희의 이제 쇄빙선은 뭐냐? 어. 하나는 그럼 첫째는 극우 세력을 깨야 되죠. 극우 내란 세력을 깨는 쇄빙선, 그리고 불평등을 깨는 쇄빙선, 그리고 정치 개혁을 하는 쇄빙선, 네.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에서는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용산공원 주변을 개발해서 네. 청년을 위한 그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짓자, 또는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 대단지를 짓자. 이런 식으로 과감한 부동산 정책을 그 실현시켜 나간 쇄빙선 이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개혁 과제에서도 쇄빙선 역할을 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사실은 원내대표 보궐선거도 있고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맞이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 의원, 강선 의원은 탈당하고 제명당했지만 어쨌든 김병기 의원의 또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논란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우당이지만 타당이기 때문에 그 내부 사정을 상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 심각하다라고 보고 또 정청래 대표도 사과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조금 다른 지점은 정 대표께서는 휴먼 에러이지 시스템 에러는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진단은 좀 아쉽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징계나 탈당이겠죠. 시스템 에러 문제를 바꿔야 되는 게 제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만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넬 하나 가지고 판넬을 오셨어요. 가져왔는데 예.
이게 시스템 에러를 2018년에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요? 성남시장 시절에 지금 2인 선거구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그때 당시 시장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공천만 되면 살인마도 당선되고 공천 안 되면 공자도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여기 하셨어요. 유명한 네. 말입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말이고 탁견이었고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문제가 반복되는 게 공천만 되면 무조건 당선되니까 공천 헌금이 네. 오고 줄서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한 방식은 2인 선거구제를 줄이고 다인 선거구제를 늘려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 시스템 에러가 없어집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빨리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 시스템 정비 방안을 네. 빨리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얘기했던 네네.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네, 그걸 거군요. 빨리 바꿔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안 그러면 이 시스템이 유지된 상태에서 휴먼 에러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2월에 3월에 4월에 공천 문제에 불만이 있었는데 네. 각 전국에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 공천 문제가 하나씩 나와 보십시오. 선거에 어떤 문제가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데. 제도적 개선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향해서 쓴소리를 해 주셨고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또 나오고 있고 오늘도 뭐 어떤 뭐 통일교 쪽에서 뭐 후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예. 중도 확장 전략은 옳다고 봅니다. 음. 제 이제 에피소드입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했던 2017년에 네. 이번에 이제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가셨던 그 김성식 의원, 예. 김성식 의원을 입각시키려고 실제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는 그 당시에는 거절하셨어요. 거절하고. 그래서 집권을 해서 중도 보수 인사를 영입하는 전략은 타당하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네. 대통령께서는 이제 전적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해야 되니까요. 음. 근데 문제는 이번에 선택된 이해운 후보자가 네. 중도 확장 전략에 부합하는 인사안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중도 확장이 되는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다 보고 아까 통일교 측에서 이해운 후보자의 로비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네.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보도가 나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던데 이해운 후보자가 이 아파트 청약을 허위로 해가지고 지금 거액의 차익을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진보 인사건 보수 인사건 간에 이제 이 후보자 기본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네. 누구든 간에 거기에 크게 위배되는 사건이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누구든 간에 진보든 보수든 간에 허위로 부풀리기 해서 네. 아파트 청약을 받아서 거액의 수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건 이해운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든 홍길동이건 누구든 간에 네. 이건 심각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해운 후보자가 이걸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전 이해운 후보자가 결자 해지해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그럼 인사청문회 전에라도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뭐 그걸 미리 말씀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사건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점점점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이 부서를 맡을 장관 후보자가 여러 명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분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저는 중도 보수 인사를 재경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 찬성합니다. 근데 이해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다른 문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셨지만 이해운 후보자 결격 사유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셈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청와대 제가 취재를 해보면은 인사청문회까지는 뭐 간다 이 얘기는 계속 하던데 인사청문회를 보고 거기서 이해운 후보자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 논란에 있어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명을 하게 된 수순일 것 같아요. 저는 통상적으로 그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해운 후보자에게도 해명의 기회는 드려야죠. 드리고 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나온 이제 각종의 의혹, 특히
어제 오늘 발표된 허위로 부동산 청약을 아파트 청약해가지고 거액의 차익을 얻은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거는 진보층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보수층도 용인하기 어려운 그런 하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분도 또 대통령실도 이 점만큼은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 또 판단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저희가 뭐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방중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3박 4일 일정 동안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고 또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저는 예. 대통령께서 뭐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과도 외교 아주 참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외교팀 참 박수를 쳐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외교팀 짜에서 잘한 것을 넘어서 뭐 셀카를 찍는다거나 이런 그 정상과 정상 사이에 이런 소소한 스킨십을 통해서 신뢰를 얻는 그런 모습 같은 경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즐겁습니다. 아, 즐겁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게 되는 흐뭇하게 만드는 그런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이번에 신년 인사회 때 잠깐 인사드렸죠. 예. 근데 뭐 길게 얘기 나눌 시간은 또 없어가지고 악수하고 짧게 서로 한 마디씩 했고요. 그 제가 대통령께서 정말 어려운 길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러셔서 대통령 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본인께서 생각해 오셨고 구상해 오셨던 그 국정 과제를 착착착 이렇게 한 칸 한 칸 실현한 거 보니까 저로서도 참 좋더라고요. 네. 흐뭇하게 또 인사하고 오셨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조국 대표님과 함께 현안 뭐 플러스 지방선거 관련된 전략까지 하나하나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좀 더 얘기를 깊게 나누고 싶은데 다음에 불러주십시오. 예, 아쉽습니다. 종종 오셔가지고요. 조국혁신당의 행보 또 이제 봄이 될 때는 정말 어떤 결정하셨는지 궁금해요. 지방선거 국면에서 어떤 결정할지 궁금하니까 직접 오셔서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가시기 전에 혹시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의 1막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기와 의지만큼은 그대로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2막을 열고 헤쳐나가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부족함이 있으면 많이 비판도 해주시고 또 잘하면 박수도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